살을 에는 듯한 바람이 유진아 대위의 전투복깃을 파고들었다. 그녀가 새로 부임한 707대대는 비무장지대 DMZ2 인근의 가장 혹독한 전방에 위치해 있었다. 부대의 별명은 혹한의 요새였지만 지나는 버스에서 내리는 순간 이곳의 추위가 단지 날씨 때문만이 아님을 직감했다. 공기 중에 애스무겁게 내려앉은 긴장감, 병사들의 경직된 표정, 그리고 모든 것을 덮어버린 듯한 침묵은 이곳이 정상적인 군부대가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녀의 짐은 행정반 앞에 무심하게 내려졌다. 몇 분 지나지 않아 땅이 울리는 듯한 육중한 발걸음 소리와 함께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황태석 소령이 요새의 지배자이자 대대장이었다. 그는 위아래로 진아를 훑어보며 노골적인 경멸감을 드러냈다. 그의 눈빛은 이런 연약한 여자가 왜 이곳에 왔나라고 묻는 듯했다. 황소령은 굵고 거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유진아 대위 본부에서 보낸 장난감이 고작 이건가. 진아는 흔들림 없는 눈으로 그를 마주했다. 그녀는 이곳으로 오기 전 황태석 소령에 대한 기본 정보를 검토했다. 그는 전투 능력은 뛰어났으나 성격이 오만하고 부하들을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인물로 평가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보고서가 이 남자의 본질을 다 담아내지 못했음을 깨달았다. 그는 단순한 지휘관이 아니라 이 작은 왕국의 폭군이었다. 진아는 경례를 붙이며 침착하게 대답했다. 신고합니다. 대위 유진아 금일부로 707대대 작전 장교로 보직을 명받았습니다. 황소령은 코웃음을 쳤다. 작전 장교 책상머리에서 서류나 만지던 실력으로 여기서 뭘 하겠다고. 그는 진아의 엘리트 정보 분석 및 전자전 EW 경력을 일부러 무시했다. 그에게 진아는 그저 눈에 거슬리는 존재 혹은 자신의 완벽한 통제에 흠집을 낼 수도 있는 이질적인 요소일 뿐이었다. 그는 손가락으로 멀리 떨어진 낡은 컨테이너 막사를 가리켰다. 내 사무실은 저기다. 내 눈에 띄지 말고 시키는 일이나 제대로 해. 진아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짐을 들고 그가 가리킨 곳으로 향했다. 그녀의 사무실은 사실상 버려진 창고였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책상과 고장난 통신 장비가 전부였다. 이것은 명백한 모욕이자 무시였다. 하지만 진아의 표정에는 어떤 동요도 드러나지 않았다. 그녀는 이런 종류의 인간들을 상대하는데 익숙했다. 오히려 이 냉대와 고립이 자신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음을 직감했다. 황태석은 그녀를 과소평가했고 그것은 치명적인 실수가 될 것이었다. 그녀는 묵묵히 청소를 시작했다. 바깥에서는 병사들이 혹독한 훈련 구호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에는 활기 대신 공포와 억압이 배어 있었다. 진아는 창문 너머로 병사들의 움직임을 살폈다. 모든 것이 황소령의 철저한 통제하에 기계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이곳에서는 개인의 의지나 판단이 허용되지 않는 듯했다. 진아는 이곳이 단순한 부조리나 가혹행위의 현장이 아닐 수도 있다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황태석 소령은 진아에게 의도적으로 모욕적인 임무를 맡겼다. 그녀의 전문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지난 3년간의 탄약 재고 목록을 수기로 재작성하라는 명령이었다. 이것은 그녀를 길들이고 부대원들 앞에서 본보기로 삼으려는 속셈이었다. 황소령은 그녀가 불평하거나 저항하기를 바랐을 것이다. 하지만 진아는 불만스러운 기색 하나 없이 낡은 서류 더미를 받아들었다. 그녀의 수능적인 태도는 황소령을 만족시켰고 그는 진아를 다루기 쉬운 계집으로 완전히 규정했다. 진아는 밤늦게까지 차가운 사무실에서 램프 불빛에 의지해 서류를 뒤적였다. 수천 장에 달하는 목록은 지루하고 단조로웠다. 하지만 진아는 평범한 장교가 아니었다. 그녀는 대한민국 육군정보사령부에서 가장 뛰어난 데이터 분석가 중 한 명이었다. 그녀의 두뇌는
무의미해 보이는 숫자들 속에서 패턴과 변칙성을 찾아내도록 훈련받았다. 그녀는 기계적으로 숫자를 옮겨 적는 척하면서 모든 데이터를 머릿속에 저장하고 교차 검증하기 시작했다. 며칠이 지났다. 진아는 완벽하게 순종적인 부하 연기를 해냈다. 아침마다 황소령에게 깍듯이 경례를 했고 그가 던지는 모욕적인 농담에도 미소로 답했다. 부대의 다른 장교들이나 부사관들은 그녀를 동정하면서도 멀리했다. 황소령의 눈밖에 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진아는 철저히 고립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 고립을 방패 삼아 물밑에서 조용히 움직였다. 그녀의 진짜 임무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황소령은 그녀가 맡은 임무를 완벽하게 잊은 듯했다. 그는 자신의 왕국을 관리하는데 여념이 없었다. 그는 사적인 용무로 대대 밖을 자주 나갔으며 돌아올 때마다 그의 사무실에서는 측근들과의 비밀스러운 회동이 이어졌다. 부대 내에는 공공연한 비밀이 있었다. 황소령이 부대의 보급품을 빼돌려 암시장에 팔아넘기고 있다는 소문이었다. 하지만 아무도 감히 그 증거를 찾으려 하거나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진아는 드디어 첫 번째 실마리를 발견했다. 그녀가 검토하던 탄약 재고 목록과 실제 야간 순찰 일지 사이에 미묘한 불일치가 존재했다. 특정 날짜의 순찰 일지에는 특이사항 없음으로 기록되어 있었지만 탄약고의 출입 기록에는 누군가 심야에 접근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더 이상한 점은 그날의 유류열의 보급량이 평소의 3배에 달했다는 사실이었다. 공식적인 훈련은 없었던 날이었다. 진아의 심장이 가늘게 떨렸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기록을 조작하고 있었다. 그녀는 즉시 관련 날짜들을 교차 분석하기 시작했다. 패턴이 보였다. 한 달에 2~3번 기상 악화가 예보된 날 밤이면 어김없이 유류 소모가 급증했고 다음 날 아침이면 일부 감시 장비가 일시적 오류를 일으켰다는 보고가 뒤따랐다. 그리고 그 모든 날 황태석 소령은 긴급 야간 점검을 이유로 부대에 남아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밟고 있는 땅이 생각보다 훨씬 더 위험한 곳임을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보급품 횡령 수준이 아니었다. 막대한 양의 유류 조작된 순찰 일지 그리고 꺼져버린 감시 장비. 이것은 무언가 훨씬 더 크고 조직적인 범죄가 일어나고 있음을 시사했다. 황태석은 이 전방에 고립된 요새를 자신의 범죄 소굴로 사용하고 있었다. 진아는 펜을 내려놓고 차가운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둠이 짙게 깔린 연병장 너머로 황소령의 사무실만 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었다. 진아는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이곳에 온 이유를 다시금 상기했다. 그녀는 단순한 작전 장교가 아니었다. 그녀는 어머니라 부르는 단 한 사람 육군본부 감찰실의 최고 책임자인 장혜진 중장의 명령을 받고 움직이는 비밀 감사요원이었다. 최근 몇 달간 707대대에서 발생한 의문의 사고들과 비정상적인 물자 흐름을 포착한 장 중장이 가장 신이 많은 진아를 직접 파견한 것이었다. 황태석은 그녀가 정보사령부에서 좌천되어 이곳으로 밀려난 줄 알고 있었다. 황소령의 오만함은 하늘을 찔렀다. 그는 자신의 부대가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다고 믿었다. 그는 진아가 밤늦게까지 사무실에서 서류와 씨름하는 것을 보며 자신의 권위에 눌려 쓸모없는 일에 매달리는 가련한 여자 장교라고 비웃었다. 그는 진아의 조용한 수능을 복종으로 받아들였고 그녀의 침묵을 무능함의 증거로 확신했다. 그는 몰랐다. 그가 던져준 서류 더미가 바로 자신을 올가멜덫이 되고 있다는 것을. 진아는 수집한 초기 데이터 조각들을 머릿속에서 조합했다. 황태석은 단순한 밀매상이 아니었다. 이 정도 규모의 작전을 전방 부대에서 수행하려면 내부 공모자들뿐만 아니라 외부의 거대한 비호 세력이 필요했다. 어쩌면 군 상층부 혹은 그보다 더한 권력과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자신의 임무가
예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위험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통신 장비를 점검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밤이 깊어졌다. 부대의 모든 불이 꺼졌지만 진아의 낡은 컨테이너 사무실에서는 작은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녀는 종이에 무언가를 빠르게 적어내려갔다. 암호화된 보고서 초안이었다. 황태석의 움직임 부대의 이상 징후, 그리고 발견된 기록의 불일치. 그녀는 이 모든 것을 논리적으로 정리했다. 그녀는 이 혹한의 요새에서 벌어지는 추악한 비밀을 밝혀내야 했다. 그것이 그녀가 이곳에 온 이유였고, 그녀가 존경하는 어머니 장혜진 장군과의 약속이었다. 진아는 창밖을 내다보며 심호흡을 했다. 황태석 소령의 사무실 불이 드디어 꺼졌다. 거대한 지프 차량이 어둠 속으로 미끄러져 나가는 것이 보였다. 또다시 예정에 없는 외부 회의가 시작된 것이다. 진아는 시계를 확인했다. 이제 그녀가 움직일 차례였다. 그녀는 서류 작업을 하는 척하며 대대의 모든 시스템 지도를 외우고 있었다. 황태석이 없는 지금 그녀가 접근할 수 있는 곳은 훨씬 더 많아질 것이었다. 그녀는 책상 서랍에서 작은 USB 장치와 도청 탐지기를 꺼냈다. 엘리트 정보 장교로서 그녀의 진짜 장비들이었다. 황태석이 그녀를 서류나 만지는 계집으로 얕보는 동안 그녀는 그의 통제 시스템 중심부로 파고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낡은 방 안 외투를 걸치고 문을 열었다. 차가운 복도의 공기가 그녀의 뺨을 때렸다. 진아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혹한의 요새에서 진짜 사냥이 시작되고 있었다. 유진아 대위는 칠흑 같은 어둠 속을 유령처럼 움직였다. 그녀의 목표는 대대 통제실, 그 중에서도 황태석 소령이 가장 철저하게 통제하는 중앙통신실이었다. 황 소령은 부대 전체를 감시하고 있었지만 그는 진아를 단순한 행정장교로 얕보고 있었다. 그는 물리적 보안에는 자신 있었지만 진아가 파고들려 하는 곳은 시스템의 가장 깊은 논리 회로였다. 그녀는 황소령의 외부 회의가 적어도 3시간은 걸릴 것이라 계산했다. 통신실로 향하는 복도는 차갑고 조용했다. 순찰 중인 초병의 발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진아는 그림자 속에 몸을 숨기고 그가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그녀의 움직임은 특수 훈련을 받은 요원처럼 기계적이고 망설임이 없었다. 황소령이 그녀를 행정장교로만 생각한 것은 그의 가장 큰 실수였다. 그녀는 정보사령부에서도 최고의 현장 침투 및 사이버전 전문가로 꼽히는 인물이었다. 통신실 문은 최신형 디지털 잠금 장치로 보호되고 있었다. 하지만 진아는 이 시스템의 설치 매뉴얼과 취약점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주머니에서 직접 개조한 소형 PDA를 꺼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정보 단말기가 아니라 군용 보안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설계된 특수 장비였다. 그녀는 PDA를 잠금 장치의 유지보수 포트에 연결하고 몇 가지 명령어를 입력했다. 몇 초간의 정적 끝에 삑 하는 가벼운 소리와 함께 잠금 장치가 해제되었다. 통신실 내부는 서버의 냉각 팬 소리로 가득했다. 진아는 즉시 메인 서버렉으로 접근했다. 황소령은 자신이 모든 통신 기록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지울 수 있다고 믿었겠지만 그는 시스템의 백도어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 진아는 시스템 깊숙한 곳에 숨겨진 로그 파일에 접근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다. 그녀는 탄약 재고 목록에서 발견했던 그 이상한 날짜들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황소령은 단순히 감시 장비를 끈 것이 아니었다. 그는 부대 내의 통신망을 이용해 외부의 특정 IP 주소와 비밀리에 암호화된 통신을 주고받고 있었다. 데이터 패킷의 크기와 전송 주기로 보아 이것은 단순한 정보 교환이 아니었다. 막대한 양의 데이터가 오가고 있었다.
군사 기밀 기술도면 혹은 그 이상의 것일 수도 있었다. 진아는 재빨리 모든 접속 기록과 암호화 키 샘플을 자신의 USB에 복사했다. 그녀는 또한 야간 차량 운행 기록을 교차 검증했다. 공식 기록에는 순찰 또는 보급으로 기재되어 있었지만 진아가 시스템 로그에서 확인한 GPS 이동 경로는 전혀 달랐다. 차량들은 부대를 벗어나 민간인 통제 구역을 넘어 지도에도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낡은 군용 도로를 따라 이동하고 있었다. 그곳은 황소령이 관리하는 탄약고와 유류 저장고에서 가장 가까운 외부 연결 통로였다. 그는 부대 자산을 빼돌리는 수준이 아니었다. 그는 이 부대를 거대한 밀수 기지로 사용하고 있었다. 진아는 필요한 모든 증거를 확보하고 신속하게 흔적을 지웠다. 그녀는 시스템 로그에서 자신의 접속 기록을 삭제하고 모든 것을 원래 상태로 복구했다. 그녀가 통신실을 빠져나왔을 때 황소령이 부대로 복귀하는 차량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멀리서 보였다. 그녀는 아슬아슬하게 자신의 낡은 컨테이너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다. 그녀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고 있었지만 표정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다음 날 아침 황소령은 평소보다 훨씬 더 날카로운 기분으로 진아를 호출했다. 그는 밤새 무언가 불쾌한 낌새를 느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짚어낼 수 없었다. 그는 진아의 책상 위에 새로운 임무 서류를 던졌다. 유대위. 자네의 뛰어난 분석 실력을 보여줄 때가 됐군. 그의 목소리에는 억누른 조롱이 담겨 있었다. 그는 어젯밤 자신의 시스템에 누군가 접근하려 한 경미한 오류 로그를 보고받았다. 그는 그것을 진아의 무능한 호기심으로 치부했다. 최근 북측 비무장지대 인근에서 원인 불명의 신호가 잡히고 있다. 황소령이 지도를 가리키며 말했다. 자네가 팀을 이끌고 해당 지역을 정찰해 자네의 그 엘리트 정보 분석 실력으로 신호의 근원지를 파악해서 보고하도록. 이것은 명백한 함정이었다. 그 지역은 미확인 지뢰가 산재한 가장 위험한 구역 중 하나였다. 게다가 그 원인 불명의 신호는 진아가 어젯밤 확인했던 황소령의 불법 통신 채널일 가능성이 높았다. 황소령은 진아를 시험하고 있었다. 만약 그녀가 거부하거나 두려워하는 기색을 보인다면 그는 그녀를 무능하고 겁 많은 장교로 완전히 낙인 찍고 괴롭힐 것이다. 만약 그녀가 임무를 수락한다면 그는 그녀가 위험한 지뢰지대에서 사고를 당하거나 혹은 자신의 비밀 통신을 발견하고 제거 대상이 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는 진아가 어떤 선택을 하든 자신이 이기는 게임이라고 생각했다. 진아는 지도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황소령이 가리킨 지점이 아니라 그 너머의 지형을 훑고 있었다. 그곳은 어젯밤 그녀가 확인했던 불법 차량들의 이동 경로와 일치했다. 황소령은 그녀에게 덫을 놓는 동시에 자신의 범죄 현장으로 가는 열쇠를 쥐어준 셈이었다. 진아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경례를 붙였다. 명령 받들겠습니다. 즉시 정찰팀을 꾸려 출발하겠습니다. 그녀의 침착한 반응은 황소령을 약간 당황하게 만들었다. 그는 그녀가 겁에 질려 얼굴이 하얘지거나 적어도 당혹스러워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진아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오히려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다. 황소령은 불쾌한 낌새를 느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좋아. 어디네. 실력 좀 보자고. 하지만 명심해. 거기서 무슨 일이 생겨도 그건 내 책임이야. 진아는 즉시 정찰팀을 소집했다. 황소령은 고의적으로 그녀에게 가장 경험이 부족하고 문제아로 찍힌 병사들만 배정했다. 심지어 부사관 팀장은 황소령의 충실한 개로 알려진 박중사였다. 이것은 정찰 임무가 아니라 감시 임무였고 필요하다면 진아를 제거하기 위한 팀이었다. 진아는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묵묵히 장비를 점검하고 작전 계획을 브리핑했다. 그녀는 박 중사와 병사들 앞에
지도를 펼쳤다. 우리의 임무는 단순하다.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신호원을 탐색하고 복귀한다. 하지만 우리는 정해진 경로로 가지 않는다. 그녀는 지도의 붉은 펜으로 새로운 경로를 그었다. 그것은 지뢰지대를 우회하면서도 황소령이 숨기려 하는 지역을 가장 가까이에서 감시할 수 있는 능선이었다. 박중사가 즉각 반발했다. 대위님, 그곳은. 진아가 박중사의 말을 잘랐다. 박중사, 자네는 내가 지뢰밭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길 바랐나? 아니면 황소령님의 명령을 따르느라 부하들을 사지로 몰아넣을 생각이었나?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지만 그 안에 담긴 권위는 박중사를 압도했다. 나는 내 부하들을 위험에 빠뜨릴 생각이 없다. 하지만 임무는 완수한다. 내 방식대로. 질문 있나? 박중사는 입을 다물었다. 그는 처음으로 진아에게서 알 수 없는 공포를 느꼈다. 정찰은 즉시 시작되었다. 혹한의 바람이 산등성이를 휘감았다. 진아는 선두에서 한치의 망설임 없이 팀을 이끌었다. 그녀의 걸음걸이와 지형을 읽는 능력은 교범에 나오는 그대로가 아니라 수많은 실전 경험에서 나온 것이었다. 병사들은 처음에는 그녀를 불신했지만 곧 그녀의 전문성에 감탄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짐승의 감각으로 위험을 감지했고 가장 안전한 경로를 찾아냈다. 박중사는 뒤에서 진아를 주시했다. 황소령은 그녀를 책상 물림이라고 불렀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 있는 여자는 자신이 지금껏 본 그 어떤 특수부대원보다도 침착하고 치밀했다. 그녀는 단순히 위험을 피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계속해서 황소령의 불법 통신이 이루어지는 계곡 깊숙한 곳을 향해 있었다. 박중사는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바로 그때 진아가 손을 들어 팀을 멈춰 세웠다. 그녀는 망원경을 들어 계곡 아래를 주시했다. 그녀의 눈에 무엇인가 포착되었다. 낡은 위장막 아래 숨겨진 대형 트럭의 바퀴 자국, 그리고 방금 막 꺼트린 듯한 담배 연기. 그곳은 황소령의 부하들이 밀수품을 외부와 거래하는 장소임이 틀림없었다. 진아는 즉시 고성능 카메라를 꺼내들어 그 장면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박중사가 다가와 속삭였다. 대위님, 저곳은 우리가 정찰할 구역이 아닙니다. 어서 복귀해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황소령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는 잘 알고 있었다. 진아는 카메라를 내리고 그를 돌아보았다. 박중사, 자네는 군인인가? 아니면 황소령의 개인 하수인인가? 저것이 뭔지 보고도 모른 척할 셈인가? 그 순간 계곡 아래에서 그들을 발견한 듯한 움직임이 보였다. 누군가 소리쳤고 곧이어 총알이 그들의 머리 위를 스치고 지나갔다. 매복이다. 전부 엄폐해. 진아가 소리쳤다. 박중사와 병사들은 혼비백산하여 바위 뒤에 숨었다. 그들은 민간인 복장을 한 정체불명의 무장 괴한들이었다. 황소령이 단순한 밀수가 아니라 무장 조직과 연계되어 있다는 증거였다. 진아는 침착하게 상황을 판단했다. 적의 수는 최소 10여 명, 화력도 압도적이었다. 이대로라면 전멸이었다. 그녀는 박중사에게 소리쳤다. 박중사, 병사들을 데리고 즉시 퇴각해. 내가 엄호한다. 이건 명령이다. 박중사는 망설였다. 대위님, 하지만 진아는 그의 멱살을 잡았다. 가서 황소령에게 보고해. 유진아 대위가 교전 중 사망했다고. 그리고 이건 자네가 살고 싶다면 반드시 감찰실에 전달해. 그녀는 자신의 USB를 박중사의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박중사는 충격에 빠졌다. 진아는 이 모든 상황을 예상하고 자신을 미끼로 쓸 생각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그에게 선택권을 주었다. 황소령에게 돌아가 거짓 보고를 하고 목숨을 부지할 것인지 아니면 이 증거를 가지고 진실을 밝힐 것인지. 진아는 더 이상 그를 보지 않고 자신의 소총을 챙겨
적들이 있는 방향으로 달려가기 시작했다. 그녀의 모습은 불을 향해 뛰어드는 불나방처럼 보였지만 그보다 더 치열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총알이 유진아 대위의 귓가를 찢는 듯이 스쳐 지나갔다. 매복이었다. 황태석 소령의 밀거래 현장을 포착한 순간 그녀의 정찰팀은 완벽한 십자포화에 갇혔다. 박중사는 공포에 질려 있었고 경험 없는 병사들은 우왕좌왕했다. 바로 그때 하늘이 그들의 편을 들어주기라도 하듯 예보보다 훨씬 강력한 눈보라가 산을 집어삼키기 시작했다. 시야가 순식간에 새하얀 벽으로 변했다. 진아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박중사 전원 퇴각, 내가 후방을 맞는다. 그녀는 박중사에게 USB를 넘겨주며 외쳤던 말을 마지막으로 눈보라 속으로 몸을 날렸다. 그녀는 적들을 향해 엄호 사격을 가하는 척하면서 교묘하게 지형을 이용해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총성이 잦아들었을 때 그곳에는 진아의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하얀 눈 속으로 증발해버린 듯 했다. 박중사는 넋이 나간 채 부대로 복귀했다. 그는 황태석 소령에게 정체불명의 적에게 기습을 당했으며 유진아 대위가 교전 중 실종되었다고 보고했다. 혹독한 눈보라로 인해 수색조차 불가능한 상황. 황 소령은 박중사의 멱살을 잡고 분노한 척 연기했지만 그의 눈빛은 기쁨으로 번뜩이고 있었다. 그는 박중사에게 함구령을 내리고 적의 침투를 명분으로 부대 전체에 비상 경계 태세를 선포했다. 황태석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유진아라는 귀찮은 골칫거리가 드디어 사라졌다. 그는 그녀가 이 혹한 속에서 살아남을 수 없으리라 확신했다. 설령 살아남는다 해도 자신의 부하들이나 밀거래 파트너들에게 발각되어 조용히 처리될 것이었다. 그는 이제 곧 있을 대형 거래에만 집중하면 되었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왕국이 다시 안정을 되찾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황태석은 유진아를 너무 얕보았다. 진아는 죽지 않았다. 그녀는 특수부대원들도 견디기 힘든 극한의 생존 훈련을 이수한 몸이었다. 그녀는 눈보라를 방패 삼아 밤새 산속을 이동했다. 그녀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정신은 얼음보다 더 차갑고 날카로웠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눈보라와 부대의 비상경계 태세가 바로 자신이 찾던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진아는 부대의 가장 허술한 감시 구역 자신이 미리 파악해둔 폐기물 처리장 인근의 배수로를 통해 잠입했다. 부대는 겉으로는 비상경계 태세였지만 황소령의 관심은 오직 자신의 비밀 거래에만 쏠려 있었다. 진아는 그림자처럼 움직여 대대 본부 건물로 향했다. 그녀의 최종 목적지는 단 하나 황태석 소령의 사무실이었다. 그곳에 모든 것의 핵심이 있을 터였다. 눈보라로 인해 전력 공급이 불안정해지면서 본부 건물의 보안 시스템에 간헐적인 오류가 발생하고 있었다. 진아는 이 순간을 기다렸다. 그녀는 전력이 잠시 나간 틈을 타 자신이 미리 분석해둔 보안 시스템의 취약점을 파고들었다. 황 소령이 사적으로 설치한 비규격 감시 카메라와 동작 감지 센서를 능숙하게 무력화시켰다. 그녀는 이제 사자의 아가리 한가운데로 들어선 것이었다. 황태석의 사무실은 그의 오만한 만큼이나 사치스러웠다. 전방 부대 지휘관의 사무실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였다. 진아는 값비싼 양주나 장식품에는 눈길도 주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벽에 걸린 거대한 707 대대 부대기 뒤편 미세하게 튀어나온 금속성 물체에 고정되었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그것이 위장된 금고임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특수 제작된 청진기와 소형드릴을 꺼냈다. 이것은 정보사 요원에게 지급되는 표준 장비였다. 황소령은 자신이 최첨단 디지털 금고를 사용한다고 믿었겠지만 진아는 그 모델의 기계적 결함을 꿰뚫고 있었다. 몇 분간의 숨막히는 작업 끝에 철컥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묵직한 금고문이 열렸다.
그녀의 예상이 맞았다. 그 안에는 그녀가 찾던 모든 것이 들어 있었다. 금고 안에는 현금 다발 대신 여러 개의 암호화된 군용 하드 드라이브와 함께 손으로 쓴 낡은 가죽 수첩 하나가 들어 있었다. 진아는 직감적으로 그 수첩부터 집어들었다. 그것은 황태석의 거래 장부였다. 날짜, 장소, 거래 품목, 그리고 상대방의 이니셜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그녀는 장부를 넘기다 숨을 멈췄다. 그곳에는 단순한 군수품 횡령이 아닌 최첨단 무기 설계도와 아군 배치, 현황까지 적혀 있었다. 황태석은 단순한 부패 군인이 아니었다. 그는 적국 혹은 거대 무기 밀매, 조직의 국가 안보를 팔아넘기는 매국노 반역자였다. 장부에는 그녀가 들어본 적도 없는 거물급 인사들의 이름과 은어가 가득했다. 이것은 황태석 혼자서 벌일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군 내부와 외부 정치권까지 연결된 거대한 암흑의 네트워크가 존재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거대한 악의 실체에 맞서고 있는지 깨달았다. 진아는 즉시 자신의 소형 복제 장치를 꺼내 하드 드라이브에 연결했다. PROJECT 자고 적힌 드라이브였다. 그녀의 직감이 이것이 핵심이라고 말해주고 있었다. 데이터 복제가 시작되었다. 모니터에 표시되는 파일 목록은 충격적이었다. 며칠 후로 예정된 대규모 거래 계획서였다. 거래 품목은 최신의 스텔스 무인기 프로토타입. 구매자는 적대국의 비밀 공작 부대였다. 복제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그녀는 장부에서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보험이라는 이름의 섹션이었다. 그곳에는 과거 황태석의 비리를 의심하거나 접근하려 했던 인물들의 이름과 그들의 처리 결과가 적혀 있었다. 사고, 자살 불명예 전역, 모두 황태석의 손에 의해 제거된 이들이었다. 그리고 그 명단의 가장 마지막 줄에 유진아 대위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는 애초에 그녀를 살려둘 생각이 없었던 것이다. 진아의 손이 분노로 떨려왔다. 하지만 그녀는 감정을 억눌렀다. 지금은 분노할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장부를 통째로 자신의 전투복 안쪽에 숨겼다. 바로 그때 데이터 복제가 완료되었다는 신호가 떴다. 그녀는 신속하게 장치를 분리하고 금고 안에 미리 준비해둔 위장용 더미 드라이브를 넣어두었다. 그녀는 모든 흔적을 지우고 금고 문을 완벽하게 다시 잠갔다. 사무실을 빠져나오기 직전 그녀는 황태석의 책상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 그것은 장혜진 중장의 사진이었다. 육군본부 감찰실장이자 그녀의 어머니인 바로 그 사람. 사진은 날카로운 것으로 여러 번 훼손되어 있었다. 황태석은 장 중장을 개인적으로 증오하고 있었다. 어쩌면 장 중장이 과거 그의 비리를 감지하고 조사를 시도했을지도 모른다. 진아는 사진을 집어들었다. 이제 이것은 단순한 임무가 아니었다. 개인적인 복수이기도 했다. 진아는 다시 눈보라 속으로 몸을 숨겼다. 그녀의 몸은 얼어붙을 듯 차가웠지만 가슴 속에는 뜨거운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황태석과 그의 배후 세력을 무너뜨릴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손에 넣었다. 그녀는 부대에서 가장 외진 곳, 지금은 사용되지 않는 낡은 정비고로 향했다. 그곳은 그녀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미리 마련해둔 은신처였다. 정비고의 차가운 바닥에 앉아 진아는 복제한 데이터를 확인했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황태석의 반역 행위, 공모자들의 명단, 그리고 다음 거래 계획까지. 그녀는 이 증거를 즉시 장혜진 중장에게 전달해야 했다. 하지만 부대의 모든 통신망은 황태석의 감시하에 있었다. 외부와의 유일한 통로인 자신의 위성 통신 장비는 정찰 중 파손되었다. 그녀에게는 단 하나의 방법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낡은 정비고의 차가운 시멘트 바닥이 유지나 대위의 체온을 앗아가고 있었다. 밖은 여전히
지옥 같은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다. 그녀의 은신처는 안전했지만 동시에 감옥이기도 했다. 그녀는 손에 넣은 프로젝트 저거너트 데이터와 황태석의 거래 장부를 품에 안고 있었다. 이 엄청난 반역의 증거를 가졌지만 그것을 전달할 방법이 없었다. 부대의 모든 통신망은 황태석의 귀와 눈이 감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개인 위성 통신 장비는 정찰 임무 중 파괴되었다. 부대 내부에서 외부로 신호를 보내는 것은 자살 행위였다. 황태석은 그녀가 실종 상태이므로 부대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정상적인 신호를 즉각 추적할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덫에 걸린 쥐와 같았다. 하지만 유진아는 포기하도록 훈련받지 않았다. 그녀는 머릿속으로 부대 주변의 지도를 몇 번이고 다시 그렸다. 그때 희미한 기억 하나가 떠올랐다. 부대 외곽 약 3km 떨어진 계룡산 중턱에 버려진 민간 통신 중개소가 있었다. 수년 전 부대가 통신 시스템을 현대화하면서 폐쇄된 곳이었다. 공식적으로는 폐허가 되었지만 진아는 그것이 여전히 최소한의 비상 전력과 광역 안테나를 유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그것이 그녀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그녀는 장비를 챙겼다. 부서진 위성 통신 장비에서 핵심 데이터 송신 모듈만 분리해냈다. 그것만 있다면 중계소의 안테나를 이용해 장애진 중장의 보안 채널로 단 한 번의 암호화된 버스트 전송을 보낼 수 있었다. 지금 당장 움직여야 했다. 눈보라가 그녀의 움직임을 감춰줄 유일한 아군이었다. 그녀는 황태석이 자신을 죽었다고 확신하는 이 시간을 놓칠 수 없었다. 진아는 정비고를 빠져나와 다시 한번 혹한 속으로 몸을 던졌다. 부대 외곽으로 나가는 길은 그녀가 들어왔던 배수로가 유일했다. 비상 경계 태세로 인해 순찰 병력이 2배로 늘었지만 그들의 감시 역시 이 살인적인 날씨 앞에서는 무의미했다. 병사들은 감시탑 안에서 몸을 사리고 있었고 열감지 카메라는 눈보라 때문에 무용지물이 되었다. 그녀는 소리 없이 철책을 통과했다. 부대 밖으로 나오자마자 계룡산의 거친 산세가 그녀를 맞이했다. 눈은 허리까지 쌓여 있었고 바람은 칼날처럼 그녀의 방한복을 뚫고 들어왔다. 그녀는 지도나 GPS 없이 오로지 머릿부위 속에 저장된 지형 정보와 감각의 의지에 산을 올랐다. 체력이 급격히 소모되었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황태석의 다음 거래 날짜가 코앞이었다. 그녀가 늦는다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몇 시간의 사투 끝에 그녀는 드디어 눈에 파묻힌 낡은 콘크리트 건물을 발견했다. 민간 통신 중개소였다. 문은 얼어붙어 있었지만 그녀는 지렛대로 사용한 쇠막대로 겨우 문을 열어젖혔다. 내부는 예상대로 차가운 정적이 감돌았지만 제어판의 희미한 비상등이 그녀의 예상이 맞았음을 증명했다. 최소한의 전력이 살아있었다. 진아는 얼어붙은 손가락을 녹여가며 자신의 송신 모듈을 중개소의 메인 증폭기에 연결했다. 이것은 규정에 없는 위험천만한 시도였다. 그녀는 장비의 낡은 회로가 자신의 군용 모듈에서 뿜어져 나오는 고출력 신호를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야 했다. 그녀는 노트북을 열고 장애진 중장과 약속된 가장 높은 수준의 보안 프로토콜을 활성화했다. 어머니에게 보내는 마지막 통신이었다. 그녀는 프로젝트 저거너트의 모든 데이터와 황태석의 장부 스캔본을 하나의 파일로 압축했다. 수신자는 단 하나 장애진 중장의 직속 보안 서버였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전송키를 눌렀다. 낡은 중개소의 기기들이 위태로운 소음을 내며 과부하에 걸리기 시작했다. 모니터에 업로드 진행률을 나타내는 막대가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차오르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데이터 전송이 아니었다. 이것은 신호탄이었다. 이 신호가 전달되는 순간 거대한 반역의 사슬을 끊어낼 전쟁이 시작될 것이었다. 10%, 30%. 시간은 영원처럼 느리게 흘러갔다.
그녀는 이 거대한 데이터 버스트가 황태석의 감시망이나 혹은 더 상위의 적에게 탐지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 한편 707 대대 본부의 황태석 소령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위스키를 즐기고 있었다. 그는 유진아의 사고 보고를 상부에 올리고 눈보라가 그치면 시신 수습을 하겠다는 그럴듯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이 자신의 통제하에 있다고 확신했다. 바로 그 순간 그의 책상 위 금고 안에 숨겨둔 개인 보안 시스템에서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렸다. 황소령은 술잔을 떨어뜨릴 뻔했다. 이 경고음은 부대의 공식 감시망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이 불법적인 거래를 위해 설치해둔 사설 네트워크 감지기였다. 누군가 부대 인근에서 군용 등급의 초고대역 암호화 신호를 발신하고 있었다. 그의 모니터에 신호의 발신지가 붉은 점으로 깜빡였다. 계룡산, 중개소, 황태석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즉시 이 신호의 패턴을 분석했다. 이것은 일반적인 통신이 아니었다.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한 번에 쏟아붓는 버스트 전송. 그의 머릿속에 단 하나의 이름이 스쳐 지나갔다. 유진아, 그 계집이 살아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사무실에 침입했고 데이터를 훔쳤고 지금 그것을 외부로 전송하고 있었다. 이런 CH. 황소령은 욕설을 내뱉으며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그는 그녀가 누구에게 이 신호를 보냈는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자신의 숙적 몇 년 전 자신을 물어뜯으려 했던 그 여자, 감찰실에 미친 게 장혜진. 그는 유진아가 그저 본부에서 보낸 평범한 감사 요원인 줄 알았지만 그녀는 장혜진이 심어놓은 독침이었던 것이다. 전송 완료, 확인됨. 진아의 노트북 화면에 녹색 확인 메시지가 떴다. 모든 데이터가 성공적으로 전송되었다.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긴장이 풀린 몸을 벽에 기댔다. 임무는 완수되었다. 이제 그녀가 할 일은 어머니가 도착할 때까지 살아남는 것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흔적을 지우고 장비를 해체하기 시작했다. 전 병력 비상, 전 병력 비상. 황태석은 자신의 사병 스빙처럼 부리던 최측근 부하들에게 고함을 질렀다. 그는 공식적인 비상벨을 누르지 않았다. 이것은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한 사적인 작전이었다. 유진아가 살아있다. 그녀가 계룡산 중개소에 있다. 당장 가서 그년을 잡아 생사불문 그년의 손에 있는 모든 것을 파괴해. 황태석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던 부대에서 가장 얕잡아 봤던 여자 장교에게 뒤통수를 맞았다. 그는 자신의 코트와 권총을 집어들었다. 내가 직접 간다. 그년이 감히 어머니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내 두 귀로 직접 들어야겠다. 그의 눈은 살기로 번뜩였다. 중개소에서 막 빠져나오려던 진아는 멀리서 눈보라를 뚫고 여러 대의 군용 트럭이 산을 향해 달려오는 소리를 들었다. 엔진 소리가 거칠었다. 그들은 자신을 잡으러 오는 것이었다. 신호가 탐지된 것이다. 그녀는 즉시 몸을 숨기고 자신의 소총을 고쳐 잡았다. 이제부터는 생존을 위한 싸움이었다. 그녀는 차가운 눈밭에 엎드려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들을 노려보았다. 유진아 대위는 계룡산의 눈보라 속에 몸을 숨겼다. 그녀의 귀에는 황태석의 부하들이 몰고 온 군용 트럭의 거친 엔진 소리가 맹수처럼 으르렁거렸다. 추격은 예상보다 훨씬 빨리 시작되었다. 그녀는 데이터를 전송하느라 마지막 남은 체력까지 소진한 상태였다. 하지만 지금은 쉴 수 없었다. 그녀의 생존 본능이 얼어붙은 몸을 다시 일으켜 세웠다. 그녀는 짐승처럼 네 발로 기어 눈 덮인 숲속 가장 깊은 곳으로 파고들었다. 황태석 소령은 산기슭에 도착하자마자 트럭에서 뛰어내렸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찾아 그녀는 부상당했고 지쳐있다. 멀리 가지 못했어. 그는
자신의 충견들에게 고함을 질렀다. 그들은 정규군이라기보다는 황소령의 사적인 범죄를 돕는 용병에 가까운 자들이었다. 그들은 최신형 열감지 장비를 갖추고 있었지만 이 지독한 눈보라 속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 그들은 산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조명탄을 쏘아 올렸다. 진아는 그들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도망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정보사에서 배운 대뇌 추적 기법을 사용하고 있었다.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거슬러 올라가 채취를 숨겼고 눈이 얕게 쌓인 바위 위만 골라 밟으며 발자국을 최소화했다. 그녀는 적들의 무전 주파수를 도청하며 그들의 포위망이 어떻게 좁혀오는지 실시간으로 파악했다. 그녀는 사냥감이었지만 여전히 사냥꾼처럼 생각했다. 하지만 황태석의 부하들은 무자비했다. 그들은 진아의 예상 경로에 무차별 사격을 가하며 숲을 샅샅이 뒤졌다. 그들은 진아를 생포할 생각이 없어 보였다. 황소령의 명령은 생사불문이었지만 그들의 행동은 사살 우선에 가까웠다. 진아는 나무 껍질에 밝히는 총알을 피해가며 아슬아슬하게 능선을 넘었다. 그녀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 탈출로가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이대로 도망만 다니다가는 체력이 방전되어 잡히고 말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반격해야 했다. 그녀는 좁은 협곡적들이 한 줄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매복 지점을 선택했다. 그녀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선두에 선 두 명의 병사가 방심한 채 협곡으로 들어서는 순간 진아는 어둠 속에서 그들을 덮쳤다. 그녀의 움직임은 빠르고 치명적이었다. 그녀는 소리 없이 두 명을 제압하고 그들의 무기를 빼앗았다. 하지만 이것은 황태 케이석이 파놓은 함정이었다. 그 두 명의 병사는 미끼였다. 진아가 그들을 처리하고 빠져나오려는 순간 협곡의 양쪽 절벽 위에서 수십 개의 탐조등이 일제히 그녀를 비췄다. 눈이 멀어버릴 듯한 빛과 함께 황태석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졌다. 거기까지다 유대위. 내년의 재롱도 끝이야. 진아는 절벽 아래 도간에 든 쥐 신세가 되었다. 사방은 황태석의 부하들로 둘러싸여 있었다. 그녀는 빼앗은 소총을 움켜쥐었지만 승산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황태석이 어둠 속에서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오만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정말 대단하군 유진아. 이 혹한 속에서 내 본부를 털고 산을 넘어 여기까지 오다니 감탄했어. 그가 손짓하자 병사들이 진아에게 달려들었다. 진아는 마지막까지 저항했다. 그녀는 특수부대원처럼 격렬하게 맞서 싸웠다. 하지만 중과부적이었다. 수적 열세를 이기지 못하고 한 병사가 휘두른 개머리판에 머리를 정통으로 맞고 말았다. 진아는 무릎을 꿇었고 이내 차가운 눈밭 위로 쓰러졌다. 의식이 흐려지는 와중에도 그녀는 황태석을 노려보는 날카로운 눈빛을 거두지 않았다. 병사들이 그녀의 팔을 거칠게 뒤로 꺾어 결박했다. 황태석은 군홧발로 그녀의 어깨를 짓밟아 눈 속에 처박았다. 꼴 좋다 인연, 네가 감히 내 것을 건드려 내 왕국을 망치려 들어. 그는 진아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올려 자신과 눈을 맞추게 했다. 진아는 피가 흐르는 입술을 엠겨우 움직여 내뱉었다. 넌 끝났어 황태석. 그녀의 도발에 황태석은 이성을 잃고 그녀의 복부를 걷어찼다. 진아는 숨이 막혀 컥컥거렸다. 끝나, 내가 아니 내가 끝났지. 황태석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의 시선이 부대 외곽에 위치한 낡은 변전소 고압 전류가 흐르는 철책에 멈췄다. 그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번졌다. 그래, 아주 재미있는 생각이 떠올랐어. 그는 부하들에게 명령했다. 인연을 부대로 끌고 가. 감방이 아니라 변전소로 데려가. 그는 결박당한 진아에게 다가가 속삭였다. 네가 믿는 그 어머니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아주 천천히 자세하게 물어봐야겠어. 고압 전류가 흐르는 곳에서 말이야.
아주 솔직하게 대답하게 될 거다. 병사들은 의식을 잃어가는 유진아 대위를 짐짝처럼 끌고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황태석은 눈보라가 먹기 시작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크게 웃었다.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다시 통제하게 되었다고, 감히 자신에게 덤빈 이방인을 완벽하게 제압했다고 확신했다. 그는 자신의 잔인한 승리를 만끽하며 부대로 향했다. 707 부대 외곽 낡은 변전소는 죽음의 소리를 내고 있었다. 우잉하는 고압 전류의 불길한 울음소리가 혹한의 바람소리와 뒤섞여 귀를 찢을 듯했다. 유진아 대위는 짐짝처럼 끌려와 차가운 철제 구조물에 내던져졌다. 그녀의 몸은 꽁꽁 얼어붙었고 머리에서 흘러내린 피가 시야를 가렸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꺼지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을 둘러싼 황태석의 충견들을, 그리고 그 뒤에 선악마를 노려보았다. 황태석 소령이 어둠 속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는 방한 외투도 입지 않았지만 승리감에 도취되어 추위를 느끼지 못하는 듯했다. 그는 부하들이 진화를 거대한 고압 변압기 울타리에 묶는 것을 지켜보았다. 굵은 밧줄이 그녀의 손목과 발목을 올감했다. 그녀는 이제 거대한 전력망의 일부가 된 듯 금속성 냉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유진아, 유진아. 황태석이 그녀의 뺨을 툭툭 쳤다. 그의 숨결에서 역한 술 냄새가 풍겼다. 네가 이길 줄 알았나? 이 707대대, 이 혹한의 요새는 내 왕국이야. 감히 누가 내게 덤비지. 그는 진아의 턱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네가 훔쳐간 게 뭐지? 그리고 그걸 누구에게 보냈지 말해. 지금 말하면 조금은 편하게 보내줄 수도 있어. 진아는 피 섞인 침을 뱉어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어붙었지만 그 안의 경멸감은 숨기지 않았다. 반역자. 넌 이미 끝났어. 내 놈의 왕국은 곧 무너질 거다. 그녀의 대답은 황태석의 분노에 불을 붙였다. 그는 진아의 복부를 강타했고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철책에 머리를 부딪혔다.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보군이 미친년. 황태석은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다. 무너져. 내가 한이가 믿는 구석이 뭔지 알아. 그는 진아의 귓가에 대고 속삭였다. 내가 네 통신 일부를 가로챘거든. 완벽하진 않았지만 아주 흥미로운 단어를 발견했지. 그는 진아에게서 한 걸음 물러서며 조롱하듯 물었다. 내 어머니, 장혜진 중장 말이야. 그 늙은 암캐, 그 이름이 불리는 순간 진아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황태석이 그녀의 가장 깊은 비밀, 그녀가 목숨처럼 지켜온 관계를 알고 있었다. 장혜진 중장은 그녀의 상관이자 사고로 부모를 잃은 그녀를 거두어준 유일한 가족, 유일한 어머니였다. 황태석은 그녀의 가장 약한 부분을 정확히 찔렀다. 그래, 그런 표정이야. 네가 그녀를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도 알지. 황태석은 부하가 들고 온 절연 장갑을 끼고 한쪽 끝이 벗겨진 굵은 전력 케이블을 집어들었다. 케이블 끝에서 파란 스파크가 파직하고 튀었다. 내 엄마에게 무슨 말을 했나? 이 개년아, 그가 고함을 질렀다. 네가 그년에게 기밀을 넘겼다고 지저대는 동안 나는 널 천천히 구워버릴 거다. 내년이 감히 내게 저지른 짓의 대가다. 그는 케이블을 든 손을 천천히 들어 올렸다. 변압기에 윙하는 소리가 진아의 비명처럼 들렸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지만 밧줄은 그녀의 살을 파고들 뿐이었다. 황태석의 눈은 광기로 번뜩였다. 그는 이 순간을 즐기고 있었다. 이제 몇 초 후면 이 귀찮은 여자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었다. 죽어라. 그가 케이블을 그녀의 가슴팍으로 내리찍으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모든 소리를 압도하는 굉음이 하늘을 찢었다. 두두두두두. 그것은 눈보라 소리도 변압기의 소음도 아니었다. 그것은 지옥에서 올라오는 듯한 육중한 헬리콥터 로터 소리였다. 황태석은 당황하여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짙은 구름을 뚫고 수십 개의 거대한 서치라이트가 변전소 일대를 대낮처럼 밝혔다. 뭐야 이건 무슨 소리야. 검은색 유령들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대한민국 육군 최정예 707 특수임무단 흑표범 부대원들이었다. 그들은 소리 없이 패스트로프를 타고 지상으로 하강하여 순식간에 황태석의 사병들을 제압하기 시작했다. 레이저 조준기가 황태석의 부하들 이마에 붉은 점을 찍었다. 움직이면 쏜다. 전원 무기 버려. 특임대장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졌다. 황태석은 손에 든 케이블을 떨어뜨렸다. 그는 이 상황을 믿을 수 없었다. 어떻게 장혜진이 이렇게 빨리 이곳은 자신의 왕국이었다. 감히 누가 자신의 허락 없이 군대를 동원한단 말인가. 이건 반란이야. 나는 707 대대장이다. 너희들 소속이 어디냐. 그가 미친 듯이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헬기 소음에 묻혀버렸다. 헬기 중 가장 거대한 지휘 통제기 CP가 천천히 지상으로 하강했다. 강력한 하강풍이 눈을 날려 황태석의 얼굴을 때렸다. 해치가 열리고 육중한 군홧발이 눈 위에 찍혔다. 완벽하게 다려진 전투복 어깨에는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눈부신 별 3개가 밝혀 있었다. 대한민국 육군 중장 장혜진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혹한의 요새 그 자체보다 더 차가웠다. 장혜진은 흑표범 대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천천히 황태석에게로 걸어왔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한 곳 변압기에 묶여 거의 의식을 잃어가는 유진아 대위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황태석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장군님, 이것은 오해입니다. 인연은 적에게 기밀을 팔아넘긴 간첩입니다. 제가 잡았습니다. 장혜진은 황태석을 지나쳐 진아에게로 다가갔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두툼한 방한 외투를 벗어 진아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그리고는 얼음처럼 차가운 눈으로 황태석을 향해 돌아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어떤 굉음보다 더 무겁게 변전소를 울렸다. 오해라고 황소령 내 딸을 고압선에 묶어놓고 감히 내게 오해라고 말했나? 네, 딸 황태석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그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다. 유진아가 어머니라고 불렀던 것은 단순한 존칭이나 비유가 아니었다. 그는 감히 육군 감찰실장의 목숨과도 같은 존재를 건드린 것이었다. 그는 장혜진의 영린을 건드린 것이었다. 장혜진은 특임대장에게 고갯짓을 했다. 황태석 소령. 지금 이 시간부로 반역죄 및 상관살해, 미수 혐의로 체포한다. 저항은 무의미하다. 특임대원들이 황태석과 그의 잔당들을 거칠게 제압하는 동안 의무병들이 달려와 진아를 묶고 있던 밧줄을 끊었다. 따뜻한 담요가 그녀의 몸을 감쌌고 진통제가 투여되었다. 진아는 자신을 안아올리는 의무병의 품에서 자신을 내려다보는 장혜진의 흔들림 없는 눈을 바라보았다. 머니, 오셨군요. 그녀는 힘겹게 한마디를 내뱉고는 안도감 속에서 의식을 잃었다. 장혜진은 의식 잃은 진아의 뺨을 쓰다듬었다. 그녀의 차가웠던 눈에 아주 잠깐 격렬한 분노와 고통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제압당에 끌려가는 황태석을 바라보았다. 의무 헬기 당장 1위로 유대위부터 이송해. 그리고 그녀는 부관에게 명령했다. 황태석은 육군 교도소가 아니라 안자로 이송해. 내가 직접 물을 것이 아주 많으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변전소는 순식간에 707 특임대에 의해 장악되었다. 황태석의 사병들은 압도적인 화력과 전술 앞에 무기력하게 무너졌다. 그들은 자신들이 상대하는 것이 일개 대대장이 아니라 국가 반역죄를 다루는 장군 직속 부대임을 깨닫고 저항을 포기했다. 헬기에서 쏟아져 나온 병력은 변전소뿐만 아니라 707 대대본부 전체를 동시에 급습했다. 황태석의 왕국이
문자 그대로 무너지고 있었다. 장혜진은 무전기를 들었다. 보고하라. 장군님, 본부 장악 완료. 황태석의 핵심 공모자들 전원 체포했습니다. 프로젝트 저거너트 관련 자료가 보관된 서버실 확보했습니다. 장혜진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스쳤다. 유진아가 목숨을 걸고 보낸 정보가 완벽한 작전의 밑거름이 된 것이었다. 그녀는 딸을 잃을 뻔했지만 그 딸이 거대한 반역의 뿌리를 뽑아낸 것이었다. 황태석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서버실 저거노트 그는 자신이 얼마나 철저하게 속았는지 깨달았다. 유진아는 단순한 감찰 요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처음부터 이 모든 것을 파헤치기 위해 투입된 장혜진의 가장 날카로운 칼이었다. 그리고 자신은 그 칼을 얕보고 제 발로 칼날을 잡은 셈이었다. 그는 절망적인 신음을 내뱉으며 눈밭에 무릎을 꿇었다. 진아가 들것에 실려 의무 헬기로 옮겨졌다. 헬기는 굉음을 내며 즉시 이륙했다. 장혜진은 헬기가 밤하늘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녀는 진아가 안전한 것을 확인한 후에야 비로소 무릎을 꿇고 있는 황태석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이제 심판의 시간이었다. 그녀는 헬기 프로펠러 소리 속에서 자신의 부관에게 명령했다. 날이 밝는 대로 부대 전 병력을 연병장에 집합시켜 반역자의 말로가 어떤 것인지 모두가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헬기가 떠난 밤하늘 아래 장혜진 중장은 홀로 서 있었다. 혹한의 바람이 그녀의 별 3개가 밝힌 베레모를 스쳤다. 그녀는 방금 끔찍한 전투를 치렀지만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황태석은 꼬리에 불과했다. 유진아가 가져온 정보는 군 상층부, 심지어 정치권까지 연결된 거대한 괴물의 존재를 암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 괴물의 심장을 꿰뚫어야 했다. 그녀의 딸이 시작한 전쟁을 그녀가 끝내야 했다. 다음 날 새벽 지독했던 눈보라가 걷히고 혹한의 요새에 차가운 아침해가 떠올랐다. 707대대의 풍경은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변해 있었다. 부대 정문과 주요 시설은 황태석의 부하들이 아닌 검은 베레모를 쓴 707 특임대 병력에 의해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었다. 부대원들은 혼란 속에서도 안도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들을 억압하던 폭군의 시대가 끝났음을 직감했기 때문이다. 황태석 소령은 대대장실이 아닌 차가운 지하 임시 구금 시설에 갇혀 있었다. 그의 모든 계급장과 오만함은 박탈당한 채였다. 장혜진 중장이 그의 앞에 앉았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유진아가 목숨을 걸고 가져온 황태석의 비밀 장부와 프로젝트 저거너트 데이터가 담긴 하드 드라이브가 놓여 있었다. 황태석은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이 끝났음을 알았다. 장혜진은 장부를 펼쳤다. 황소령. 아니 이젠 그냥 황태석이지.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네가 팔아넘긴 건 단순한 군수품이 아니었어. 동료들의 피와 국가의 안보였다. 그녀는 장부의 한 페이지를 찢어 그에게 던졌다. 내 배후가 누구지? 이 리스트에 적힌 이름들, 그들의 정체를 불어. 네가 유일하게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방법이다. 황태석은 무너졌다. 그는 장혜진의 눈을 보자 자신이 상대하는 것이 단순한 장군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녀는 국가의 적을 처단하는 심판자였다. 그는 유진아에게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군 상층부의 묵인 세력 정치권과 연결된 무기 로비스트, 그리고 적대국과 내통하던 거대한 반역의 네트워크. 그의 자백은 대한민국을 뒤흔들 거대한 태풍의 눈이 되었다. 같은 시각 국군 수도병원 최상급 보안 병실. 유진아 대위가 의식을 되찾았다. 온몸이 붕대로 감겨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그녀가 가장 먼저 본 것은 병실 한쪽에서 그녀를 지켜보고 있던 장혜진 중장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밤새 헬기로 이곳에 날아와
진아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장혜진은 따뜻한 물수건으로 진아의 땀을 닦아주었다. 머니. 진아가 힘겹게 입을 열었다. 장혜진은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말하지 마라, 진아야. 다친 몸으로. 그녀의 목소리에는 지휘관의 위험 대신 오직 딸을 걱정하는 어머니의 따뜻함만이 담겨 있었다. 네가 해냈다. 네가 보낸 정보로 그 썩은 뿌리들을 모두 도려내기 시작했다. 날 실망시키지 않았어, 내 딸. 진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지옥 같은 요새에서 홀로 싸웠지만 결국 혼자가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임무를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를 지켜낸 것이었다. 장혜진은 그녀가 잠들 때까지 조용히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혹한의 요새에서 시작된 전투는 끝났지만 더 큰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장혜진의 복귀와 함께 군 내부는 거대한 숙청 작업에 들어갔다. 유진아가 제공한 증거와 황태석의 자백은 그 어떤 변명도 허용하지 않는 확실한 증거였다. 프로젝트 저거너트에 연루된 장성급 인사들과 방위 산업체 간부들이 줄줄이 체포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탐욕이 한낱 여자 대위라고 얕봤던 유진아에 의해 무너질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황태석의 범죄는 과거까지 거슬러 올라가 재조명되었다. 과거 707대대에서 의문의 사고나 자살로 처리되었던 병사들의 사건 파일이 다시 열렸다. 그들은 황태석의 비리를 눈치챘거나 내부 고발을 시도했던 용기 있는 군인들이었다. 장혜진의 지시로 그들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이 밝혀졌고 그들의 명예는 회복되었다. 늦었지만 정의는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을 증명했다. 정찰 임무에서 살아 돌아온 박 중사도 조사를 받았다. 그는 공포에 질려 있었지만 자신의 주머니 속에 깊이 숨겨두었던 작은 USB를 꺼냈다. 그것은 유진아가 교전 직전 그에게 넘겼던 첫 번째 증거였다. 유 대위님이 제게 이걸 주시면서 살아남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황태석이 두려웠지만 유진아의 그 눈빛을 배신할 수는 없었다. 장혜진은 그 USB를 건네받고 박중사를 바라보았다. 자네의 작은 용기가 큰일을 해냈다, 박중사. 몇 주 후 유진아는 완벽하게 회복했다. 그녀의 어깨에는 새로운 훈장이 달렸고 소령으로 특별 진급했다. 하지만 그녀는 707대대로 돌아가는 대신 장혜진 중장의 직속 부관 감찰실의 최선봉에 서게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혹한의 요새에 숨겨진 칼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부패한 권력의 심장을 겨누는 국가의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되었다. 진아는 장혜진 중장과 함께 감찰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황태석과 그 일당은 모두 군사법원에서 최고형을 받았습니다. 진아가 보고했다. 장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수고했다, 유소령.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야. 우리가 뽑아낸 건 괴물의 꼬리일 뿐 몸통은 여전히 어딘가에 숨어 있어. 진아는 흔들림 없는 눈으로 장혜진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제 어떤 적이 나타나도 두렵지 않았다. 알고 있습니다, 장군님. 그리고 저희는 그 몸통을 찾아낼 겁니다. 장혜진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가장 사랑하는 딸을 바라보았다. 그래, 우리가 함께라면 두 사람의 시선이 어둠이 내린 도시 너머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실을 향하고 있었다. 정의를 향한 그들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